뭐 다른 얘기는 그냥 여기서 그거 하는 걸로 하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뭐 네, 다른 또 질문이 더 추가돼야 돼요? 아니요.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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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농법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좀 배워보세요라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 우리 연구에서 하는 것들은 그걸 이해하거나 본인이 푸는 쪽에 대한 문제로 조금 방향을 저는 이번 강의는 조금 바꾸려고 개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념들을 어떻게 섞어낼 거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려고 그 얘기를 해요. 자, 수피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는 발효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영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플러스 시킬 거냐는 얘기로 조금 얘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발효해요. 그러면 사과를 세척을 하고 거기에 설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정한 온도와 광조건,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요소들, pH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엇이 되냐면 사과 발효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수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양 발효에 쓰이는 한 소재예요. 그러니까 수피를 넣는 근본적인 목적이 물론 수피가 갖고 있는 영양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피가 가지는 보습력, 물을 앗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의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땅을 어떻게 만들 거냐, 땅을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어떤 들어온 유기물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걸 발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에다가 어떤 유기물을 넣고 어떤 조건이 도착했을 때 땅은 토양으로 변하느냐, 동일하게 발효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농업에서 우리가 토양에다가 어떤 거를 추가해서 무엇을 넣어서 어떤 질소 성분이건 무엇을 넣어서 농사를 짓는 한 패턴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토양을 만드는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된장을 담건 아니면 간장을 하건 김치를 하건 간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 뭐냐면 김치를 담을 때 예를 들어서 염량을 잘 못 조절했다거나 아니면 물을 잘 못 뺐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못 맞출 경우에는 분명히 뭐가 되냐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토양의 발효는 흙이 기존 모토의 60%에다가 어떤 소재들을 어떻게 섞어서 얼만큼의 물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발효가 이루어질 거냐 하는 토양 발효에 대한 문제예요. 아주 중심적인 키포인트예요. 토양 발효를 어떻게 해낼 거냐. 거기서 쓰이는 것이 뭐냐면 흙이라는 소재와 그 다음에 숲이라는 소재와 그 다음에 목초액이라는 소재와 숯이라는 소재, 그 다음에 재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발효해서 또한 수분은 또는 온도는 이거를 어떻게 잡아서 땅을 발효를 해낼 거냐는 거예요. 근데 땅의 발효는 자연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요. 숲에 들어가면 무엇이 되냐면 낙엽이나 수피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쌓이고 거기 있던 미생물에 의해서 이것이 분해되고 그 분해된 것에 의해서 식물들이 아름드리로 자라요. 분명히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매뉴얼은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숲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수피를 가지고 토양 발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학적인 건데, 식물이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유기 영양, 물질, 이것이 있어야지 식물은 크는 거예요. 이 무기영양 물질의 공급에서 물론 합성된 어떤 제품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효액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공생농법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이거는 다른 농법이고 뭐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던 부분인데, 뭐냐면 사상균주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게 공생농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이 농법을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사상균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균주라고 하는 애가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재를 쓰면 그것이 미생물이 그걸 분해하고 거기에서 유기 영양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피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냐면, 기존에 고열 퇴비로 해서 쓰면 그 영양물질이 거의 90% 이상이 소멸해요. 실질적으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부분이고, 그거를 밭으로 들어와서 쓸 수 있다면 기존의 퇴비보다는 굉장히 유용한 형태의 영양분을 분명히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사상균주가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질소를 고정해 줌으로써 무엇이 되냐면,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기 중에 있는 애를 고정해서 식물이 먹게 해서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부산물들도 분해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 어떤 영양소가 나온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질소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공생농법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땅에다가 콩을 심어도 뭐냐면 콩수확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콩이라고 하는 것에 살고 있는 공생균주가 무엇을 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콩한테다가 질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콩과 식물 일부에만 있는 능력이고, 다른 애들은 무엇을 이용하냐면 사상균과 공생 관계를 가져서 그 사상균이 공기 중의 질소를 잡아오고, 소나무로 얘기하면 돼요. 소나무로 얘기하면 송이균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오고 그 질소를 소나무한테 공급을 해줘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되냐면, 소나무는 굉장히 큰 단백질을 만들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큰 채들이 대부분 단백질들이에요. 물론 이제 신제나 이런데 리그닌이나 이건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그 역시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질을 가장 공기 중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면 사상균주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활용하느냐 안 활용하느냐, 이걸 활용하지 않을 거면 뭐냐면 기존의 퇴비를 쓰는 것이 맞아요. 기존의 퇴비는 뭐를 한 거냐면 물질을 분해해 놓은 거예요, 수피를. 그래서 영양소를 필요한 양, 평당 얼마, 뭐 200평에 몇 포 이렇게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그냥 영양물질을 넣어준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아미노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분해되면서 걔들은 많이 소실이 되고 있고, 그러면 수피를 쓰는 것이 명확하게는 대답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 영양하고 발효하고 관계가 플러스가 돼서 어떻게 끌고
끌고 가서 작물을 수확해내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따로 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리고 사상균류를 써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지구 역사에서 그 우리가 고생대라고 하는, 공룡이 태어나서 살는 데를 중생대라 그러고요, 공룡이 다 죽고 나서를 이제 지금은 신생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고생대라는, 공룡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가 있는데, 고생대에서 대부분은 뭐냐면 모든 생명체가 바닷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생물과 우리가 미역 같은 이런 해조류가 무엇을 하냐면 딱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보면은 뭐냐면 이런데 껴있는 우산기 같은 거 납작한 거 있죠. 그게 미역하고 똑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걔가 육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무엇을 하냐면 층들을 막 하고 엄청나게 지구를 다 뒤엎을 때에 뭐가 되냐면 그거를 영양분으로 쓰는 미생물이 나와요. 잉여 영양분을, 그 전까지 단계에서는 뭐였냐면 우리가 퇴비로 쓰는 효모균이에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영양분을 먹는 그런 체계였다가 해조류가 나와서 땅에서 자라면서 엄청나게 남는 영양분을 먹는 생명이 나왔는데 그게 사상균이에요. 이 사상균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작은 버섯균,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큰 버섯균, 그 다음에 공생균, 내도 또 여러 가지 분류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4억 년 전에 나온 해조류가 땅속을 굉장히 많으면서 그 영양분을 먹는 균주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석탄기라고 하는 그 고생대에 석탄기, 뭐 폐름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특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석탄기 전까지는 뭐냐면 뭐밖에 없었냐면 풀밖에 없었어요. 풀.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으로 얘기하면 식물의 껍질, 풀들, 그 다음에 숲이, 이런 걸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었고, 어느 순간 얘들을, 살아있는 것도 막 먹는 애들이 생기니까 얘들이 방어 시스템으로 뭐를 만들어냈냐면 탄소를 활용해 갖고 안에다가 흰재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한 4억 2천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3억 6천만 년 정도까지는 그 만들어낸 미그니를 못 먹어요. 방어 물질을. 그리고 그것이 쌓여 있는데 그걸 이제 석탄이라는 걸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들을 자기가 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썼냐면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거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단백질을 만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곰팡이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농업에서 그 곰팡이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효모균주나 바이러스까지는 컨트롤이 돼요. 농약으로나 아니면 신비제로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그 너머 것은 컨트롤을 못해요. 우리가 제일 농업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곰팡이 종류들이에요. 이 곰팡이가 들어오면 정말 약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곰팡이를 활용을 어떻게 해주느냐, 사상균을 어떻게 활용을 해주냐는 건 농업에서 또 다른 얘기예요. 밑에 단계의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항균 물질이라고 하는, 영양학적인 뿐만 아니고 항균 물질이라는 영양, 항균,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에서의 수피예요. 그래서 수피를 넣었어요. 그런데 발효가 안 돼요. 영양 결핍이 일어나요. 또는 발화를 안 해요. 또는 식물이 성장을 안 해요.
큰 맥락은 뭐냐면 발효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토양이. 그러면